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던 그날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항구 근처 좁은 골목은 늘 비릿한 냄새와 함께 젖어 있었고, 바다에서 밀려온 안개가 낮게 깔리면 길바닥에 버려진 생선 상자조차 어른거리는 그림자로만 보였다. 작은 식당을 닫고 나오던 길, 쓰레기 더미 옆에서 낯선 기척을 느꼈다. 가만히 귀 기울이자 얇은 숨소리와 함께 고요하게 새어나오는 흐느낌이 있었다. 처음엔 고양이인가 싶어 무심히 지나치려 했지만 어쩐지 그 울음은 사람의 울음 같았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곳으로 다가섰다. 바닷바람에 눅눅해진 박스를 헤치자 웅크린 작은 아이가 드러났다. 겨우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바람을 막으려는 듯 얇은 셔츠 깃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손끝은 이미 새파랗게 굳어 있었다. 아이는 놀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순간 움찔했으나 이내 다시 고개를 파묻었다. 나는 어찌할 바 몰라 잠시 서 있었지만 곧 무언가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마치 오래전 내가 외로움에 떨던 순간이 겹쳐진 듯 아이의 작은 어깨가 차갑게 느껴졌다. 얘야, 여기서 뭐하니? 속으로만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몸을 굽히고 아이 곁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아이는 단단히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얼굴이었다. 세상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견딘 사람의 눈빛과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뜨거운 국밥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마치 무엇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듯 그저 뚫어지게 식탁만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한숨을 삼키며 국밥을 식지 않게 계속 저었다. 나의 식당은 늘 손님들로 분주했지만 정작 집에 돌아와 마주하는 식탁은 늘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에 아이가 앉아 있었으나 공허함은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다. 밤이 깊자 아이는 방구석에 이불을 덮어쓴 채 등을 보였다. 나는 방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가 잠든 것 같아도 가끔 이불 속에서 들려오는 억눌린 울음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한참을 듣고만 있다가 나는 눈을 감았다. 이 아이를 데려온 것이 과연 옳았던 걸까? 내 삶은 이미 고단한데 또 다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떠오르는 건 단 하나였다. 버려진 그 순간 내가 외면했다면 이 아이는 어쩌면 다시는 내일을 맞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항구 옆 식당 여자가 버려진 아이를 주워왔다더라. 혈연도 아닌데 왜 그런 수고를 자처하느냐. 괜히 키우다 문제라도 생기면 어쩔 거냐. 나는 수군거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언니의 말은 뼈 아팠다. 은주야, 넌 왜 늘 남 좋은 일만 하고 사니?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새끼까지 떠맡을 게 뭐 있어. 맡길 곳에 맡겨. 보호소라는 데가 괜히 있는 줄 아니? 그 말에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그러나 밤마다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그 선택만은 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이의 이름은 지호였다. 아이는 이름을 말하는 대신 낡은 공책을 내밀며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여주었다. 지호. 그 두 글자가 얼마나 소중하게 적혀 있었는지 나는 순간 눈물이 났다. 부모가 남겨준 마지막 흔적일까?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새긴 유일한 자국일까? 지호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 아이가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 눈길이 말해주는 듯 했다. 자기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는 것조차 오래된 기억이라는 듯. 그 후로 지호는 집 안에서 문을 꼭 닫고 지냈다. 내가 문을 두드리면 대답 대신 미묘한 침묵만 흘렀다. 간식이나 밥을 놓아두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없어져 있었다. 방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냄새가 가끔 흘러나왔는데 나는 차마 문을 억지로 열 수가 없었다. 아이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기다림은 쉽지 않았다. 나는 때때로 방 앞에 앉아 바다 이야기를 했다. 오늘 항구에 들어온 고등어가 얼마나 빛났는지, 멀리서 갈매기가 어떻게 울었는지, 손님이 두고 간 웃음소리가 얼마나 길게 맴도는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는 마치 라디오를 진행하듯 계속 이야기를 흘려보냈다. 언젠가는 아이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 같았다. 그러나 불안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혹시 아이가 다시 버림받았다는 상처에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건 아닐까? 혹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나는 매일 아침 문 앞에 귀를 기울였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숨소리로 확인해야만 겨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식탁에 놓아둔 생선구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걸 보았다. 접시는 깨끗하게 씻겨 싱크대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다. 그것이 지호의 첫 대답이었다. 말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내 가슴은 뜨겁게 뛰었다. 마치 아이가 조심스럽게 여기 있다고 속삭인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로 장을 보러 나갔다가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지호가 항구 끝에 서 있었다. 여전히 작은 체구였지만 그 눈은 멀리 수평선을 향해 있었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이가 속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듯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침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그 목소리를 삼켜버렸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지호는 부모를 불러내고 있었다. 바다가 부모의 무덤이자 품처럼 느껴지는 듯 지호는 매일 그곳에 서서 바다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지호를 더는 단순히 불쌍한 아이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안에 깊이 자리한 외로움의 또 다른 모습 같았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식당을 지키며 살아온 나 역시 바다를 보며 수없이 울었기 때문이다. 지호와 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바다 앞에 서 있었던 셈이었다. 이제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내가 돌봐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빈자리를 채워줄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다. 과연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나이 들어가는 나에게 아이의 미래까지 맡길 수 있을까?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채 항구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어오고 있었다. 시간은 바람처럼 흘렀다. 지호가 내 집에 들어온 지 어느덧 2달이 지났지만 방 안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아이가 먹고 남긴 그릇을 치우며 작은 위안을 얻었다. 밥을 먹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하지만 한밤중이면 다시 불안이 몰려왔다. 아이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건 아닐까? 혹은 내가 듣지 못한 순간에 아이가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까? 방문 앞에 귀를 대고 이따금 들려오는 바스락거림에 안도하며 겨우 눈을 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문틈 사이로 이상한 냄새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이가 세탁물을 제때 치우지 않아서 나는 냄새려니 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냄새는 깊고 진하게 퍼졌다. 눅눅하게 썩어 들어가는 듯한 향이 내 발끝에 걸려올 때마다 불길한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적 우리 동네에서 홀로 살던 노인이 며칠째 발견되지 못해 숨진 적이 있었다.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맡게 되던 그 특유의 냄새, 그것이 지호의 방에서 다시 풍겨 나오고 있었다. 나는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렸다. 지호야, 무슨 일 있니? 큰엄마가 간식 두고 갈게. 문틈 사이로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차라리 인기척조차 없다면 무섭지 않았을까? 그런데 묘하게도 안에서 움직임은 분명 느껴졌다. 일부러 숨죽이며 나를 피하는 듯 발걸음조차 멈추어 서 있는 기운이 느껴졌다. 결국 참다 못해 어느 저녁 나는 남몰래 새꼬챙이를 꺼냈다. 혹시라도 아이가 잘못된 건 아닌가, 그 두려움에 손끝이 떨렸다. 문고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안에서 가벼운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얼어붙었다. 아이가 울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섣불리 문을 열 수가 없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처절한 기도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앞에서 하룻밤을 꼬박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잠깐 방에서 나왔다. 창백한 얼굴, 손에는 낡은 그릇이 들려 있었다. 그 그릇 안에는 먹다 남긴 음식이 아니라 완전히 썩어버린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니? 그러나 지호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릇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가 묻어버렸다. 그 작은 몸이 삽을 쥐고 흙을 퍼내는 모습은 너무도 단단해 보여서 차마 막을 수도 없었다. 며칠 뒤 나는 그 진실을 알게 되었다. 지호가 방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의 작은 탁자 위에 부모의 사진 2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앞에는 음식이 올려져 있었는데 이미 시커멓게 변한 채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다. 아이는 부모를 기억하려
제사상을 흉내내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손으로 매일 음식을 올리고 아무도 모르게 썩은 그 음식을 치우며 스스로 애도의 의식을 이어가고 있었다. 가슴이 저며왔다. 나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 작은 아이가 홀로 짊어진 그 무게를 왜 이제야 눈치챘을까? 그동안 나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숨소리가 들리는지만 확인하며 안도했다. 그러나 아이는 나 몰래 부모를 붙들며 그리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지호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울컥한 마음에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처음에는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서서히 떨리더니 곧 아이는 마치 무너져 내리듯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빠, 지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첫 마디였다. 그제야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밥이나 옷이 아니라 부모를 대신해 울어줄 품이었다는 것을. 며칠 동안 우리는 함께 제사상을 차렸다. 물론 제대로 된 건 아니었다. 나는 아이와 함께 시장에 나가 작은 생선을 사고 따뜻한 국을 끓여 사진 앞에 놓았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올리고 잠시 두 손을 모았다. 그 순간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부모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슬픔을 함께 나누어 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지호를 조금씩 변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갈등도 찾아왔다. 지호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 거세졌다. 부모 없는 애라 성질이 그렇다더라. 주워다 키운 애라는데 어디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지호는 그 말들을 듣고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곤 했다. 나는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아이의 눈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느 날은 학교 운동장에서 싸움이 났다며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달려간 나는 지호가 흙바닥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 팔꿈치가 까지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선생님은 엄하게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송은주 씨, 아이가 아무래도 불안정합니다. 보호소나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끊어졌다. 나는 고개를 단단히 저었다. 아니요.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호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큰엄마, 왜 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이 막혔다. 그러나 차마 눈길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내가 필요해서. 내가 너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후회했을 거야. 지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내 가슴을 찢었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했다. 아직 아이의 마음은 완전히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 시간이 흘러 어느 겨울밤 나는 몸이 크게 앓아누웠다. 기침이 멎질 않았고 열은 하루 종일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방 안에 있던 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불 끝에 약봉지를 올려두며 말했다.
약은 꼭 드세요. 나는 그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내게 먼저 말을 건 적이 없던 지호가 처음으로 내 안부를 챙긴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지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문은 자주 닫혔지만 가끔은 스스로 문을 열고 내 앞에 앉아 있었다. 때로는 바다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도 했다. 큰엄마, 오늘 갈매기 울음 들었어요? 예전 엄마 목소리랑 닮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바다는 다 기억하고 있나 봐. 그렇게 우리 둘의 대화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지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 역시 오래된 외로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이 아이의 상처가 언제 또다시 덧나버릴지, 내가 그 무게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세월은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사이 늘 한 걸음 앞서 달려가 버린다. 언제나 그대로일 것 같던 바다도, 같은 자리에서 부서지던 파도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의 그림자처럼 멀어져 버린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묘해서 그 세월이 남긴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도 마치 처음 겪는 일처럼 새롭게 느끼곤 한다. 지호가 내 곁에 온 지도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다. 어린 소년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에 떨던 아이의 것이 아니었고, 이제는 수많은 삶을 마주한 어른의 눈빛으로 깊어져 있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선택대로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항구 근처의 작은 집에 살고 있었다. 식당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지만 집 앞마당에는 늘 바람이 불어와 옛 기억을 붙들어 주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 세끼 밥상을 차리며 손님들의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였지만 이제는 찾아오는 발자국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 대신 지호가 문을 열고 들어설 때의 소리는 그 무엇보다 반가운 소리가 되었다. 지호는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꼭 들러 나를 챙겼다. 큰엄마, 이번 주도 약은 챙겨 드셨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질문을 받는 게 서글펐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물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홀로 바다에 서 있던 지난 시절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으니까. 어느 날 지호가 불쑥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큰엄마, 저 결혼합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의 곁에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이 생기는구나. 더 이상 내 품에서만 지켜볼 아이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제가 만든 가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어요.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어른이 되었구나. 이제는 내 보호가 아니라
내 어깨에 기대어도 되는 존재가 되었구나 싶었다. 결혼식 날 나는 마치 친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처럼 서 있었다. 지호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인사를 하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이 사람은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제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 분이고, 제가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를 알려주신 분입니다. 순간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나는 울컥한 눈물을 감출 길이 없었다. 내가 아이에게 준 건 그저 한 끼 밥과 지붕 한 칸이었는데, 그 아이는 그것을 삶 전체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시간이 더 흘러 지호에게 아이들이 생겼다. 나는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손주였지만 아이들이 내 무릎에 올라타 웃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어떤 혈연의 벽도 뛰어넘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내게 할머니라 불렀고 나는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오래된 상처들이 덧없이 사라지는 듯 했다. 어느 해 여름 지호가 온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가자고 했다. 큰엄마, 이번에는 진짜 효도 여행이에요. 아무 걱정 말고 즐기기만 하세요. 나는 처음엔 사양하려 했지만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결국 길을 나섰다. 모두 함께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낯선 풍경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고통만으로 채워져 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눈물이 나도록 웃고 웃다가 또 울던 날들이 모여 지금의 가족을 만든 것이었다. 여행지의 밤, 나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았다. 옛날 같으면 그 별빛에 대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불러내며 울었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는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훨씬 많다는 걸 비로소 알았다. 지호가 내 곁에 와서 속삭였다. 큰엄마, 제가 어릴 때 왜 자꾸 바다를 보고 있었는지 아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아빠가 거기 있을까봐 매일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때 저를 불러준 건 큰엄마였다는 걸.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나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이를 지켜낸 건 바다가 아니라 내 곁에서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세월은 우리를 늙게 했지만 그 늙음은 결코 허무하지 않았다. 지호는 자신이 돌보아야 할 더 많은 아이들을 찾았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아이들이 나를 할머니라 부르며 안겨올 때마다 내 삶이 괜찮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같았다. 이제는 때때로 불안한 생각도 든다. 언제까지 지호의 곁을 지켜줄 수 있을까? 내 시간이 닿으면 그는 또다시 상실을 겪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는다. 그는 이미 충분히 단단해졌고 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어른이 되었다. 내가 남긴 빈자리는 또 다른 아이들이 채워줄 것이고 지호는 그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큰엄마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오늘도 바람 부는 마당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한다.
지호야, 내가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구나. 그러면 지호는 어느새 내 옆에 와서 익숙하게 내 손을 꼭 잡는다. 큰엄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더 오래 웃읍시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고 그 손의 온기를 느낀다. 세상은 늘 잃어버린 것만큼 새로운 것을 주는 법이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간다.